여러분은 지금 AI 혁명의 미래 정인선 작가와 함께하는 AI에 대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AI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스티파 연구소에서 네. 그 일종의 알고리즘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 정의가 있는데 파라미터. 아, 예. 예. 이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파라미터랑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프로그램에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신경망은 그런 코드 형태가 없고요. 제가 인공 뉴런을 잔뜩 늘어놓고 뉴런과 뉴런의 연결 관계가 잔뜩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A 뉴런에서 B 뉴런으로 넘겨줄 땐 얼마를 곱해서 값을 넣어줘야 되냐. 네. 요런 값들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학습 가능한 어떤 값들의 총량이 패러미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제가 이해했던 방법은 인간의 그 뇌 세포나 뇌 섬유질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경선 한 줄이겠구나. 그렇죠. 그 한 줄의 그 예. 예를 두께나 연결 예. 강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왜 지금 뭐 수천억 개가 그렇죠. 필요하냐면 그것들이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야 사람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연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패러미터들은요. 학습 가능한 수치들의 총량이에요. 신경망 네. 안에서. 네. 그러니까 패러미터가 크다는 건 신경망이 거대하고 뭔가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새로운 일을 해볼 여지가 좀 크다 이런 거죠. 네. 네. 이거 이제 막상 이렇게 키워놔도 학습을 못 시키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한 패러미터 100개만 가지고 개, 고양이, 사람, 뭐 외계인, 뭐 ET 다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네네. 하여튼 좀 학습 가능한 수치가 커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라미터가 두터워졌다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기는 하다. 머리가 크다 이런 거. 그냥 머리가 크다 정도, 뇌세포가 많다 정도. 네, 뭐가 많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짧으면 간단한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한 네. 단계만 더 들어가면 대답할 그러니까 게 없어지는 이게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패러미터가 크면 그래도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패러미터가 크고 학습이 잘 돼 있으면 능력이 좋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이 안 돼 있고 조금하면 역시 오답을 내요. 근데 학습이 잘 돼 있어도 패러미터 개수가 적으면 포텐셜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예를 이제 들면 예를 들어 어린아이한테 복잡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네. 안 쌓여 있는 거니까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뇌가 작잖아요. 아직. 예, 예. 아직 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 뇌세포의 개수고 이제 뇌세포의 효율을 결정하는 건 또 학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학습 잘 된 신경망이란 건 그 패러미터들이 가져야 할 값을 잘 가져갔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원하는 출력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기술적 진보가 그 인공지능을 있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예를 들어 파라미터 숫자가 한 1억 개, 2억 개였다 이러면 CPU를 가지고 가려면 한 선 왔다 갔다 한 선 왔다 갔다 한 선 왔다 갔다 아무리 CPU가 빠르다고 해도 아무리 고성능 코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게 그렇죠. 열이 그냥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 CPU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터인데 사실상 이 파라미터당 하나당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은 거였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네. 보면 다. 네. 그러니까 입력 이제 여러 인공신경망 안에 여러 뇌세포 있다 그러면 결국 전에 들어온 값을 받아갖고 새로운 값으로 내놓는 일밖에 안 네, 하거든요. 네. 얘네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머릿속도 복잡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되게 간단한 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있는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머리를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라미터의 가동률을 그렇게 세게 할 때는 패러미터는 전부 다 가동되는데요. 네. 인간도 우리가 어려운 얘기하건 쉬운 얘기를 하건 지금 그 활성화된 뇌세포를 딱 보면요. 특정 세기에 신호 들어오면 통과시키고 세기가 낮으면 아예 안 통과시키고 뭐 이런 수준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높은 지성이라는 것도 이런 단순한 신호들이 그 제대로 된 세기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뿐이란 거예요. 네네. 거기서 출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CPU처럼 고성능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수많은 데이터를 그중에서 탁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좀 놀라운 점이죠.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단순한 산술연산의 조합으로 보인다는 걸 복잡한 CPU 같은
칩의 뭐 분기 예측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 시파에서 네. 알아내면서 그렇죠.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원래 프로그램은 CPU용으로 많이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생태계죠. 근데 그 인공지능 특히 인공신경망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GPU 이제 그 CPU를 벗어나서 GPU를 쓰면 한 8배, 9배 빨라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잖아요. 나의 그 논문 노예가 한 달에 한 장씩 쓰게 된 거예요. 1년에 한 장 쓰던 애가. 네. 그러면 논문 효율도 10배 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워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GPU를. 예. 그래서 GPU가 이 인공신경망 쪽으로 먼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AMD는 왜 안 갔느냐? 그런 쪽 지원이 부실했거든요. 좀 더 쓰기 편한 건 엔비디아였어요. 그때도. 네네. 내가 GPU로 뭔가 해보고 싶으면 엔비디아가 더 편했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던 중에 드디어 2012년에 그러니까 사물인식 대회에서 인공신경망이 큰 사건을 내죠. 네. 원래 이 사물인식 대회가 앞에 말했던 여러 알고리즘을 섞어갖고 그 정확도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한 1000만 개 정도 이미지 셋에서 뭐 한 10,000개 정도 그 종류의 사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2011년까지는 그저 그렇게 발전하다 2012년에 갑자기 얘 그 오답률이 확 떨어져요. 네. 이게 그 알렉스 그 뭐야 힌튼 교수의 제자죠. 이 알렉스가 만든 알렉스넷이란 물건이 데뷔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요. 네.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지잖아요. 이게 1년 만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을 쭉 봤더니 학습하는 방법들 완성되고 그리고 GPU를 이제 2개 써서 얘 학습시키고 추론도 시켰다는 걸 알면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GPU의 가능성을 알게 돼요. 네. 그리고 구글이 그 캐나다 이런 데서 사람을 잔뜩 뽑아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구글은 인공지능 네.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때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IBM이 갔던 인공지능이랑은 간판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죠. 예, 왜냐하면 IBM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네. 근데 인공신경망은 그렇게 학습을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학습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데이터를 넣어줘요. 이제 개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개다 고양이다 했는데 얘가 오답을 말하면은 그 이제 또 오답을 안 말하는 식으로 인공신경망 조금씩 전체를 조금씩 바꿔요. 데이터 하나마다. 네. 그리고 또 정답을 말하면 또 정답을 더 잘 말할 수 있게 조금씩 바꾸고 그래요. 그러다가 개고양이를 유달리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으면 그 데이터 또 틀렸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그런 경향을. 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배우거든요. 지금은 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세요. 데이터를 더 구해서 넣는 거죠. 계속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알아야 될 개념 정의해야 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인 거죠. 그게 뭐 바로 그렇죠.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앞에 SVM 보면요. 제가 개의 코 길이와 막 눈동자 길이 이런 걸 쟀잖아요. 네.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가공을 했죠. 앞에서. 제가 막 재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알렉스넷 같은 건 이미지 통째로 넣어줘요. 그 이미지 자체로 넣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건 눈이라는 게 있고 코라는 게 있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네. 네, 그냥 통으로 쭉쭉 네.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신경망들 학습시킬 때 제가 봤더니 얘가 그 고양이의 그 입이 가려져 있으면 구분 못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진에 입만 가리고 막 넣어도 돼요 사실. 그러면 입이 안 보여도 고양이인 거 구분해내요. 얘가.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끼어드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네. 전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해를 한 중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애들한테 강아지를 보여주고 개, 강아지, 그다음 고양이는 고양이. 그럼 처음에는 애가 고양이 강아지 헷갈릴 거라는 거죠. 애기들은 네. 아주 말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개, 어느 순간에 고양이.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애들이 저거 개야, 저거 고양이야. 똑같습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는 게 데이터를 막 심어 넣어주고 이건 개야라고 해주는데 잘 인식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틀린 답을 넣어줘서 이거는 개 아닌 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개를 뭐 부분적으로 보여주거나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개의 답을 유도하게끔 덩어리가 개구나라고 유추되게끔 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사람 네,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 제가 개 고양이 구분하는데 야 요건 눈동자란 거고 막 안 하잖아요. 그렇지. 고양이의 털 종류와 개의 털 종류가 이렇게 다르며 감촉은 어떻게 네. 다르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 그 접근 방식은 심지어 왓슨 같은 것도 다 그런 접근이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지. 예, 물론 이유는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학습시키는 방법은 모르겠고 네. 컴퓨터는 그 연산 능력 부족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스스로 배우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니까 한 거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이론적 돌파가 생겼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고 네. 그때 쓸 수 있는 반도체가 있었던 게 두 번째 핵심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구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되게 안 됐던 거. 네. 여러분 예전에 막 우리 정맥 인식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그냥 안면 인식으로 막 찾아내죠 사람을.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세상 수많은 사람 얼굴도 학습시키면 조금 막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구분을 해내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구분하는 게 아닐 할 아니, 정도로 뭐, 깜짝 그렇죠. 놀라요. 예. 지금.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옛날식으로 만들어서는 사람 눈동자는 뭐고 뭐 코는 뭐고 해서 막 길이 재고 인간스러움을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데이터만 넣으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제가 만약 프로그램을 입의 길이, 광대 이런 걸 재게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 언제 고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글과 그 캐나다에서 넘어온 방식은 어떠냐면 있는 데이터 모아갖고 입을 다 가리고 다시 학습시키면 해요 얘가. 입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얘가 학습 과정에서 입에는 의미 있는 정보가 없어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얘는. 네. 그래서 요 위에만 보면서 판단하게 만들죠. 네. 개발이 간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나 할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입이랑 코가 안 보이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야 입 가리고 학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만 넣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가 이제 전기만 꼽아주면 지가 알아서 산술해서. 근데 그 산술 값이나 그 보정은 어떻게 해줍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보정해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개나 고양이 읽을 때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 읽었다는 거는 인지를 그러니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추론을 잘못했다. 네네네. 그런 이제 것들. 우리는 그 로스 함수라는 걸 써요. 쉽게 말하면 이 학습이 되게 인간으로 따지면 어떠냐면요. 예를 들면 덧셈이란 개념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근데 전 인공신경망에 있는 그 연결 하나하나 패러미터 하나하나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덧셈 문제를 한 수만 개 뽑아갖고 뭐 예를 들어 1, 2, 3, 4 플러스 5, 6, 7, 8은 얼마? 요거 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답이 틀리면은 때리고요. 네. 답이 맞으면 칭찬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는 형태가 되면요. 그 신경망 그 출력된 부분이 있죠. 그 정답을 말한 곳에서부터 연결 관계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오차가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렇죠. 로스라는 거 오답이 얼마나 틀렸냐가 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틀렸다 많이 틀렸다. 그럼 크게 틀렸으면 그 오답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그 신경 간의 연결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서 역전파라고 불러요.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려요,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손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틀렸음이라고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숫자 1000 더하기 1000 2000인데 얘가 1800 나왔어요. 그러면 200만큼 오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예를 들어 한 2000은 아니더라도 한 1805, 1810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네. 요런 형태로 신경망의 연결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경 전체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신경이 여러 층으로 있잖아요. 그림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신경망이라고 할 때 이해를 좀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한 인간의 그 표현으로 하면 쉽게 하면 이 신경망이라는 건 데이터 소스를 빵빵빵빵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신경망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에서. 그러면 얘는 유사값을 일단은 처음엔 유사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띵동댕 100점 점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사값을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많은 데이터에서 가장 이게 대중적으로 제일 많은 데이터니 적은 데이터보다 이게 더 맞을 거야 해서 이런 답을 내주면 거기서 사람이 톡톡톡톡 쳐주면서 요거를 보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이제 사람이 치는 건 아니고 끝에 결과 나오면 다 자동으로 돌려요, 이거. 그것도. 예. 그거 뭐 수만 번씩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돌아가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이거를 알아낸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 오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씩 써줘야 됐을 거 아니야. 그땐 이런 고민을 한 거야. 오차가 예전에 200만큼 났는데 어떤 그 패러미터 그러니까 그 신경과 연결 관계를 요 녀석은 요 하나씩 내가 찍었을 때 키워야 돼, 줄여야 돼, 연결을 강하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를 판단할 줄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 답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강도 조절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 강도만 조절하면 되는데
어느 녀석을 얼만큼 바꿔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아, 그러네. 그거 어려웠겠네. 결정하는 방법론을 찾은 거예요, 캐나다에서. 아, 그 린튼. 그러니까 그 힌튼 박사 팀이 힌튼,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우리는 이제 한 데이터 들어가서 그 추론 결과가 오답 정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걔네가 각자 뭐 하는지 모르는데 역할은 몰라요, 그 인공신경망 안에서. 네. 하지만 오답이 나왔을 때 각자 녀석들을 값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는 전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은 모르지만 방금 냈던 오답을 정답에 가깝게 만들려면 그렇지. 신경망의 각자 그 패러미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약간 위로, 약간 아래로, 네. 뭐 이런 식의 보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톡톡톡톡톡 움직이면 정답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엔 그걸 몰랐던 게 문제인 거예요. 연결해서 그 연결 강도 잘 만들면 되는 거 알아. 근데 처음에 그거 사람이 했겠네. 처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됐겠죠.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한다. 예, 이제 그러면 AI의 증식 속도가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GPU만 달아주면 되는 거네. 예,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 기존에 안 되던 일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음성 합성이나 음. 그런 것들 예전에 어땠냐 하면은 뭐 보이스웨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음성 만들면 예전 사람이 뭐 형태소랑 이런 거 막 쪼개줬어요. 그렇게 해서 다 쪼개주고 뭐 복잡한 처리를 거쳐야 그 한국어 음성을 좀 어색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영어 음성 합성하려면요 또 따로 해야 돼요. 코드를 계속 따로 써야 됐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방법론이 동일한 신경망에 다른 언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엄청 커졌죠.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인데 진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된 거죠. 사람을 쫓아서 사람의 학습 방법을 그렇죠. 추적을 예, 해서 맞아요. 사람의 학습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컴퓨터가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 기술적 요인은 뭐냐면 인간 뇌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연산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죠. 병렬적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순 무한 반복의 네. 병렬적 계산을 할 수 있는 GPU, 엔비디아의 GPU가 그렇죠. 탑재가 되면서 네, 맞아요. 인간 뇌를 네. 복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핵심이. 정확하게 인간 뇌에서 원하는 것만 취한 거에 가까워요. 이거. 그렇겠죠. 네. 이제 그래서 GPT-3 같은 것도 나름 이 역전파라는 걸 쓰면서 단점이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학습이 느려요, 얘들은. 말자 애는 그 고양이 사진 한두 개만 보면 고양이 안다고. 근데 인공신경망은 수만 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마치 톡톡톡톡 쳐서 움직인다고. 네. 그래서 얻은 그 필연적인 단점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학습 시간의 단점보다 안 되는 게 되는 장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유행한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 이 GPT-3를 보면서 야 이거 전력 대란인데 이거 전력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제 V100 기준으로 GPT-3 이제 챗GPT의 일종의 그 전 단계 모델이죠. 네. 이거 학습이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비싼 걸까 싼 걸까요? 예를 들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다. 네. 예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오피스에 껴서 팔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오피스에 끼면은 거의 이걸로 소설은 못 써도 제가 쓴 한 몇천 단어짜리 보고서 요약은 해주고. 그 엑셀 같은 것도 이거 복리 계산해줘. 네. 말로만 하면 되는 거요. 그럼요. 그 복리 계산 그거 엑셀표에 넣으려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걸 해줄 가능성이 생겨났죠. 여기는 부가가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학습이 오래 걸리니까 요 녀석의 코스트를 봤을 때 학습이 유달리 많이 필요한 분야에다가 이걸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학습은 내가 시킬 자신인데 심지어 GPU 좋은 거 사서 데이터 자체가 적으면 어떡할 거야. 예전 챗GPT 같은 거 그 로데이터 인터넷에서 긁은 거 40테라였거든요. 네. 40테라면은 그 우리 SSD 한 80개 용량 정도 돼요. 네. 순수하게 글로만 그것도.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근데 양이다. 그것도 문제인데 네. 그거를 680기가로 이제 골라낸 거예요, 얘네가.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금 40테라 중에 거의 한 2%안 되게 남기고 없앤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그 정도로 정제한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구독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를 가질 사업이 몇 개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렇지. 네. 예를 들면 GPT-3 같은 걸로 그 조그만 회사가 네. 그 자기 제품을 그 상담하는 상담원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신기한 제품 나오면 네.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 비용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자는 키케야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명이더라. 그러면 수지가 안 맞을 수 그렇지. 있죠. 답이 안 나오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킬러 앱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그런 데 쓰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너무 무겁죠. 그렇게 하기엔. 그래요? 고작 거기 쓰기엔 좀. 그렇지. 너무 큰 사이즈의 프로그램이지. 그리고 네. 그걸로 얻을 그 부가가치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지금도 제가 네이비게이션 그 음성은 어디 알려줘 이런 건 하거든요. 네. 그러면 GPT-3 같은 걸로 이제 챗GPT 이런 걸 뭘 하고 싶냐 이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한테 그 오늘 아침 뉴스 요약해줘 이런 걸 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의미가 없죠. 그런 그렇지. 건. 그거는 이제 기존의 프로그래밍 하에서도 인공지능까지 안 가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데이터니까.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건 마이크로소프트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구글처럼 검색이랑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는 음. 이제 이 챗GPT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나름 신경망이고 신경망은 처음에 제가 넣을 수 있는 인풋 길이 제한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실험에 따라 다른데 사람들을 해놓은 거 보면 3,000단어 아니면 6,000단어 정도 입력이 넘어가면은 얘는 기억을 잃어요. 신경망 학습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챗GPT랑 대화를 하면은 네. 얘는 제 과거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네. 얘는 그 현재밖에 없어요. 챗GPT는 그렇죠. 현재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냐면 제가 쳤던 과거의 채팅이랑 자신이 했던 대답을 다 합쳐서 다음 채팅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현 시점에서 전력이 네. 들어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반갑습니다 하죠 챗GPT가.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볼 때 그냥 안녕하세요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안녕하세요 했고 반갑습니다 했죠. 네. 오늘 날씨 어때요 물어보면 챗GPT에 넘어가는 건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말한 거랑 반갑습니다랑 제 두 번째 질문인 날씨 어때요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이걸 받아갖고 과거와 현재 데이터 순서를 보고 맥락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 같은 것도 대답을 하는데 이게 몇천 단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기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3부에 얘기하시죠. 아, 제가 궁금한 부분. 예. 그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기억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굉장히 메모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하면 진짜 인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요. 3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혜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AI 혁명의 미래에 대한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